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지만 왕으로 죽지 못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혈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왕조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던 대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학문을 사랑한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어머니는 정식으로 간택된 왕비였습니다. 적장자의 적장자로서 이보다 더 정당한 왕위 계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소년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17살의 나이에 깊은 산골 유배지에서 차가운 주검이 되었습니다. 강물 위를 떠도는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당하게 왕좌에 오른 사람이 가장 부당하게 쫓겨났습니다. 가장 귀한 혈통을 타고난 왕손이 가장 비천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500년 왕조 역사에서 가장 큰 역설이자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의 죽음을 기록한 문서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자가 남긴 공식 기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기록과 후대의 증언은 전혀 다른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산골 마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비극의 주인공은 고려 왕조가 아닌 동방의 한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야기에서 서진이라 부르겠습니다. 서진의 할아버지 대왕 현종은 왕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문자를 창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백성을 사랑한 성군이었습니다. 현종에게는 1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맏아들이 명종이었습니다. 명종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세자였습니다. 현종은 이 아들에게 왕조의 미래를 맡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종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잔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등에 종기가 자주 생겼고 기력이 남들보다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왕비 간택에서의 불운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한씨는 세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좌절감에 궁중에서 금기시되는 주술을 행하다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왕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윤씨 역시 궁녀와의 부적절한 행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또한 폐위되어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연이은 세자빈의 폐위는 왕실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간택된 세자빈이 바로 서진의 어머니 덕비 장씨였습니다. 장씨는 명문가의 딸로 용모가 단아하고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명종과의 사이에서 마침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궁궐 동쪽 정각에서 한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실 전체가 기뻐했습니다. 적장자의 적장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의 씨앗은 이미 이때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덕비 장씨는 서진을 낳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산 후 합병증으로 몸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24이었습니다. 궁궐에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곡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갓 태어난 서진은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도 목소리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아이였습니다. 현종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의 탄생은 기쁜 일이었지만 며느리의 죽음은 가슴을 찢는 슬픔이었습니다. 기쁨과 비통함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이 어머니 없는 손자를 각별히 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접 궁궐 안에서 키웠습니다. 유모를 여러 명 배정했지만 틈만 나면 직접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현종이 얼마나 이 손자를 아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여러 전해집니다. 현종은 말년에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눈병으로 앞이 흐려졌고 온몸이 붓는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종기까지 생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온천 치료를 갈 때면 반드시 어린 손자를 데려갔습니다. 잠시도 곁에서 떨어뜨려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어린 왕손의 건강을 걱정하며 만류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현종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명종의 건강이 날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명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린 서진이 홀로 왕좌에 앉아야 합니다. 그때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현종은 이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종의 둘째 아들 진양대군과 셋째 아들 한평대군이 모두 야심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진양대군은 체격이 건장하고 무예에 능했습니다. 행동력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남달랐습니다. 지략에서도 웬만한 무장을 능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늘 무언가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평대군 역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면서도 정치적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두 형제 사이에서 어린 손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종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대 기업의 창업주가 병든 장남을 두고 있습니다. 장남에게는 아직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야심 가득한 차남과 삼남이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창업주는 자신이 떠난 뒤 어린 장손이 무사할 수 있을지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종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종은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손자를 부탁하고 조정의 균형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명은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현종의 걱정대로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세워놓은 울타리가 하나둘 허물어졌습니다. 54살의 나이에 현종이 승하했습니다. 명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명종은 즉위하자마자 아들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에 난 종기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식사량도 줄어들었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명종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중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좌의정 박월량과 우의정 최덕수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박월량은 북방 6진을 개척한 노련한 무장이었습니다. 나이 60을 넘겼지만 기백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최덕수는 청렴한 문신으로 조정에서 덕망이 높았습니다. 명종은 이 두 사람에게 어린 세자를 잘 보살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월량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세자를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최덕수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명종은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명종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제2년 3개월 만에 명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등에 난 종기가 온몸으로 퍼진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39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만약 명종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진은 22살의 장성한 왕으로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숙부들의 위협에도 대응할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이란 없습니다. 12살의 서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조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잃었습니다. 할머니도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현종도 아버지 명종도 모두 곁에 없었습니다. 12살 소녀는 거대한 왕좌에 홀로 앉아야 했습니다. 왕좌는 그의 작은 몸에 비해 너무나 컸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조정회의에서 대신들이 복잡한 정사를 아뢰어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시대의 어린 왕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왕조 후기의 선왕은 13살에 즉위했지만 할머니가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경험 많은 어른이 옆에서 정치를 도와준 것입니다. 또 다른 왕은 16에 즉위했는데 이미 정치를 이해할 만한 나이였습니다. 서진에게는 그런 울타리도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을 둘러싼 권력 구도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했습니다. 명종이 남긴 고명대신들이 있었지만 왕실 안에 훨씬 더 무서운 인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진의 작은아버지 진양대군이었습니다. 진양대군은 현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36살에 한창 나이였습니다. 체격이 건장하여 보통 사람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무예에 뛰어나 칼과 활을 자유자재로 다루었습니다. 말을 타면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야심이 크고 행동력이 뛰어났으며 결정을 내리면 뒤돌아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진양대군은 일찍부터 뛰어난 책사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서인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38살로 과거에 낙방한 뒤 진양대군의 참모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계략에 뛰어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서인걸은 진양대군에게 끊임없이 큰 뜻을 품으라고 속삭였습니다. 천하의 주인이 될 그릇이라며 야심을 부추겼습니다. 진양대군도 마음속으로 그 뜻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혁명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은밀히 세력을 확장해왔습니다. 서인걸뿐 아니라 무예에 능한 장수들을 모았습니다. 특히 강다로라는 무인은 힘이 장사여서 호위무사 역할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진양대군은 또한 여러 차례 외교사절로 자원하여 이웃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돌아올 때마다 귀한 물건들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비단과 보석과 진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조정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며 인심을 샀습니다. 받은 사람은 자연히 진양대군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가 충성심을 사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양대군은 자신의 저택에 사병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도 은밀히 비축했습니다. 칼과 창과 갑옷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거사를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울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양대군이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야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밀한 계산이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기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아직 고명대신들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박월량은 군사를 장악하고 있었고 최덕수는 문신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이 건재한 이상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양대군은 명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명대신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린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자신들이 실권을 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소문은 조정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은근히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양대군이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10월 열흘날 밤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무인정변이라 부르는 사건입니다. 진양대군은 먼저 박월량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품속에 쇠뭉치를 감추고 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무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월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어른이 찾아온 것이니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진양대군이 갑자기 쇠뭉치를 꺼내 박월량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60이 넘은 노장은 첫 번째 타격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단련된 몸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진양대군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나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부하들은 최덕수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최덕수도 그날 밤 붙잡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린 왕을 지키던 두 기둥이 모두 쓰러진 것입니다. 진양대군은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궁궐을 에워쌌습니다. 햇불이 어둠을 밝히고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잠에서 깨어 떨리는 눈으로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진양대군이 어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월량과 최덕수가 역모를 꾸며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고 아뢰었습니다. 신이 이를 미리 알아채고 막았사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12살 소녀는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피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비명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12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날 밤 목숨을 잃은 사람은 박월량과 최덕수만이 아니었습니다. 한평대군을 비롯해 수십 명이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조정은 하룻밤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무인정변 이후 모든 권력은 진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진양대군은 최고 관직에 올라 모든 정사를 결정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서진이 무엇을 결제하든 진양대군의 뜻이 먼저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양대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뒤 6월 진양대군은 서진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진의 나이 15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서진이 자발적으로 왕위를 양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5살 소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었을까요? 궁궐 안팎을 진양대군의 군사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는 이미 모두 제거된 뒤였습니다. 사실상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진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아직 목숨은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6월 왕조 역사에서 가장 비장한 사건 중 하나가 터졌습니다. 여서충신 사건이었습니다. 강희문과 서일평과 최은건과 이성진과 문경호와 윤대식이었습니다. 이 6사람이 서진의 왕위 보기를 꾀한 것입니다. 강희문은 당시 38살의 문신이었습니다. 현종 대왕 시절 문자 창제에 참여했던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서일평은 강희문과 함께 학문에 정진해온 동료였습니다. 이들은 이웃나라 사신 환영 연회 자리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연회 도중 진양대군을 제거하고 서진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에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동료 중 한 사람이 장인에게 계획을 누설한 것입니다. 그 장인은 즉시 진양대군에게 밀고했습니다.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체포된 강희문은 극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달군 쇠붙이로 살을 지지는 잔혹한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진양대군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왜 배신했느냐는 추궁의 강희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밝혔습니다.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6명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여파는 6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루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 화를 입었습니다.
강희문의 아버지와 세 아들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서일평의 형제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성들은 공신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직접 처벌받은 사람만 7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수십 가문이 뿌리째 뽑힌 것입니다. 이 6충신의 절개는 후대에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치른 대가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서진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지었습니다. 진양대군은 서진을 더 살려두면 또 다른 보기 시도가 벌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라고 본 것입니다. 서진에게 마지막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양대군은 서진의 자기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상황의 지위는 물론 왕족이라는 신분마저 빼앗았습니다. 평민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 깊은 산골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도성에서 300리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험준한 산과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두메 산골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습니다. 서진이 처음 머문 곳은 강가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강이 크게 휘돌아 흐르면서 삼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이 막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넓이는 겨우 2000여 평 남짓이었습니다. 이 좁은 땅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서진의 거처였습니다. 17살 소년이 이 고립된 땅에 사실상 홀로 남겨졌습니다. 궁궐에서 함께하던 시종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벗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강물 소리와 새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유일한 동반자라 할 만한 것은 그곳에 서 있던 수백 년 된 소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나무를 슬픔을 들은 나무라 불렀습니다. 서진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이 소나무에 크게 갈라진 두 가지 사이에 올라앉았습니다. 도성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절벽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그곳에서 17소녀는 매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체념했을까요? 유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나서 강가의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서진은 근처 관아의 객사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서진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서진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록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공식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자결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진양대군을 지지하던 신하들이 편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자가 쓴 역사입니다. 어린 조카를 죽였다는 사실을 남기고 싶었을 리가 없습니다. 비공식 기록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후대 학자가 여러 문헌을 모아 정리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진의 최후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양대군이 사약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약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약을 들고 서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차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고 합니다. 한때 왕이었던 소년의 초라한 모습에 가슴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나서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인 한 명이 끈으로 서진의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10월 20 날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혈통을 타고난 왕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이 이름 없는 하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진이 죽은 뒤에는 더욱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양대군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수습하면 역적의 편이라는 죄목을 뒤집었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의 시신은 강에 버려졌습니다. 며칠째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강물 위를 떠도는 소년의 주검을 마을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고을의 아전 정호민이었습니다. 41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호민은 자신의 종셋을 데리고 밤중에 몰래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밝히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서진의 시신을 수습하여 등에 업었습니다. 소년의 몸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정호민은 그 시신을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등성이의 외진 곳에 비밀리에 매장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민은 두려움보다 양심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왕이었던 소년의 시신이 강물 위를 떠도는 것을 참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정호민은 이후 관직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마을을 떠나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비밀을 지키며 무덤을 돌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묵묵히 무덤에 풀을 뽑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헌신이었습니다. 서진의 비극은 그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서진의 아내 정순비 유 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 씨는 14살의 나이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고작 2년뿐이었습니다. 서진이 폐위되자 유 씨도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서충신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유 씨는 도성 밖 작은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한때 이 나라 최고의 궁궐에서 살던 왕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비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초라한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유 씨는 궁궐에서 나온 뒤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손수빨래를 하고 비단을 짜서 팔았습니다. 왕비의 고운 손이 거친 빨래터의 찬물에 갈라지고 트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유 씨는 매일 아침 근처 언덕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유배된 동쪽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82세까지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64년을 홀로 살아간 것입니다. 64년이라는 세월을 상상해 보십시오. 17살에 남편을 잃고 82살까지 혼자 살아간 것입니다. 평생을 궁핍하게 살면서도 절개를 지켰습니다.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서충신의 후손들도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습니다. 강희문의 집안은 완전히 멸문당했습니다. 서일평의 경우 손자 한 명만이 살아남아 가문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이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서진이 죽은 지 20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2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의 무죄가 200년 뒤에야 밝혀진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까지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왕조 후기의 현명한 군주가 서진을 왕으로 복위시켰습니다. 정호민의 충절도 함께 기렸습니다. 유배지의 무덤에 정식 왕릉의 이름을 붙여 격상시켰습니다. 여서충신에게도 관직을 추서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 덕비장 씨의 위패도 종묘에 다시 모셨습니다. 이처럼 서진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200년 넘게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비극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통성만으로는 권력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진은 가장 완벽한 혈통을 가졌지만 그것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명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실력과 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12살 소년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호민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유씨는 60여 년을 홀로 지키며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서충씨는 죽음 앞에서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500년 뒤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은 항상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공식 기록은 서진이 자결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전합니다. 승자의 기록만이 역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 기록을 비교하고 따져볼 때 비로소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뉴스와 정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매년 유배지가 있던 고을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어린 왕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500년이 넘도록 기억되는 슬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비극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12살 소년의 이야기는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호민의 용기와 유씨의 절개와 여서충신의 충절이 빛났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한 줄기 빛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권력과 의리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